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프랑스의 예마라는 시계 브랜드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일부 라인업에 채택하고 있는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의심스러운 물건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한 이 회사가 제조한 시계들의 품질이 제가 리뷰에서 소개했던 것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에 대해서 저희 채널이 취재한 바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취재가 계속될수록 예마로부터 논란이 제기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비판해야 할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논란의 초기에 저희 채널에서 예마를 의심하지 않고 지나치게 신뢰했던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예마가 나름대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시계 브랜드의 이름인데 설마 그렇게 안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예마의 문제점을 깊이 취재해 볼수록 이것이 예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계산업과 미디어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문제들이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로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용어가 많은 시계 회사들과 매체들에 의해서 남용되거나 오용되어 왔다는 커뮤니케이션 관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로 현행의 원산지 규정들은 우회로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무브먼트와 시계에 들어가는 실제 부품의 생산지가 소비자들의 기대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법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로 에타 같은 거대 무브먼트 제조사들과 그로부터 무브먼트를 공급받는 시계 제조사 간의 동등하지 않은 관계가 만들어낸 시계 산업계의 고유한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로 거대 무브먼트 제조사들의 독점적인 영향력에 맞설 대안이 되겠다면서 신생 무브먼트들이 지난 10여 년간 많이 등장했지만 이 무브먼트를 제작한 회사들의 자체 기술력이 대개 아직은 과도기적 수준이라는 안타까운 문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엄청났지만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주인이 바뀐 전설적인 시계 브랜드들이 많은데 브랜드의 가치를 이어나가는 일보다 이윤을 먼저 추구하는 새 소유주가 과거의 명성을 이용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 때 막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중소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크고 작게 연루되어 있고, 저 같은 일개 유튜브 리뷰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엄청난 영향력의 매체들까지 관련되어 있음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문제들은 의혹이 있어도 뚜렷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힘든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답변까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금이라도 제가 조사한 바들을 성실하게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마의 자칭 인하우스 무브먼트 시리즈는 한국 시장을 쉽게 생각해서 한국 소비자들만 공략하려고 어느 날 갑자기 한정판을 위해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2011년에 MVP 1000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지 거의 10년이 지난 제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까지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이 무브먼트의 정체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여러 영어권의 유명 매체들에서도 이 무브먼트에 대한 보도는 예마에서 제공한 스펙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예마를 소개하려고 노력하면서 브랜드의 평판 조회를 소홀히 했던 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영어권의 파워하우스라고 할 만한 대형 시계 매체들이 대개 예마를 적어도 2번 이상씩은 특집이나 단독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 유명한 호딩키는 물론이고 기어 페트롤, 원앤운드, 프라텔로, 와치타임, 모노크롬, 타임앤타이드까지 예마의 신제품이나 대표 모델들을 단독 기사로 다뤘습니다. 칼렙 앤더슨이나 크리스토퍼 맥닐, 오렌 하르토프 같은 각 매체의 대표 필자들이 예마의 시계들을 리뷰했고, 이분들의 글들은 대부분 예마의 시계를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매체들의 예마의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예마 측 주장대로 실린 것은 물론이고요, 한국에서 이번 논란이 불거져 나온 이후에 다시 찾아봐도 영어권 매체들의 동향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취재는 비영어권 자료와 개인 블로거까지 사사치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마의 무브먼트를 분해해보고 분석해본 와치메이커가 해외에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도 3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건 예마의 무브먼트가 인하우스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제 제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마의 무브먼트가 에타 2824-2의 설계를 모방한 제품이라는 건 일단 열어봤다면 대번에 파악할 만한 부분이고, 그 점은 이 리뷰들에서도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한 블로거는 가격을 감안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조립만 했을 거고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해외 리뷰들은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예마의 말이 틀렸다는 주장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점이 저는 의아했습니다. 해외의 시계 팬들이 한국보다 딱히 너그러운 것은 아니고 특히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한 거짓말은 시계판을 뒤흔들 만한 큰 논란과 스캔들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마의 무브먼트가 10년 동안 무사할 수 있었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먼저 논란이 있었다면 해외의 동향을 많이 살피고 있는 저희 채널도 예마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미리 거를 수 있었을 테고 지금 겪고 있는 논란도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희 채널에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예마 시계들의 가격대가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주장하는 시계치고는 너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이미 혁명적인 수준의 가격이라고 평가받았던 크리스토퍼 와드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장착 모델들의 리테일가가 2,100불대부터 시작하는 반면에 예마의 자칭 인하우스 무브먼트 장착 모델의 리테일가는 749불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할인이 걸리면 700불 아래로 가격이 떨어져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아예 관부가세를 내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이 해외에서 이 시계들의 체감이 더 저렴하게 느껴질 겁니다. 많은 해외의 미디어와 시계 팬들은 저가격의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심스러워 하겠지만은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제조사가 주장하는 스펙대로 정상 작동만 한다면 굳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 무브먼트가 나온 지는 10년이 됐어도 돌아온 예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저 그동안 운 좋게 검증을 피하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예마 본사에서 무브먼트 관련 정보를 썩 시원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예마 무브먼트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다는 점도 한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저가 시계 쪽으로 시계 취미를 오래 즐긴 해외 시계 팬들이라면 이 산업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서 이 무브먼트가 이미 특허가 만료되어서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에타 2824-2의 설계를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과 저렴한 중국산 부품을 꽤 많이 사용했을 거라는 점까지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짐작하는 거랑 눈으로 직접 보는 건 느낌이 다릅니다. 또한 중국산 부품을 쓴 것까지는 가격대를 감안해 조금 너그럽게 이해하더라도 조립 상태가 지저분한 걸 눈으로 확인하거나 제조사가 주장하는 스펙 범위에서 벗어나는 불량 제품들이 많이 튀어나온다면 해외에서도 앞으로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최근에 예마가 품질 관련 사고를 적잖게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비싸지 않으니 조금은 너그럽게 봐준다는 게 럭셔리 시계랑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지 쓸 수 없는 제품을 돈 주고 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에 불량 사례들과 무브먼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만나면은 지금 예마가 즐기고 있는 북미에서의 높은 인기를 뒤흔들 만한 큰 스캔들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조금은 어두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계 제조사들의 마케팅 자료들과 각종 시계 관련 미디어에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개념이 활용되어 온 관례를 보면은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용어가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활용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현대 시계 산업의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현되기 힘든 개념이다 보니 각각의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개념을 약간 넓혀서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핑계로 지난 수십 년간 이 용어가 다소 남발되고 심지어는 남용되다 보니까 이 개념을 어디까지 넓히는 게 허용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회색지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마 무브먼트는 이 회색지대에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상으로 이해하는 제대로 된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그림과 예마의 것이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관례에 따르던 매체들이 예마의 무브먼트가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아니라고 하려면 왜 다른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해외에서 예마의 무브먼트에 대해 침묵해온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 논점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케임브리지 영어 사전에 따르면은 인하우스란 외부의 도움 없이 하나의 조직 내부에서 작동하거나 수행됨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엄격하게 정의한다면은 한 시계 회사가 남의 도움 없이 자기 조직의 힘만으로 설계하고 생산과 조립, 검수까지 완수한 무브먼트를 뜻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엄밀한 의미에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만드는 회사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 소수의 회사들밖에 없습니다. 우선
우선 자기 조직 안에서 무브먼트를 다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업계에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이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대개의 회사들은 헤어스프링이나 충격 흡수 장치 같은 부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 부품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고 유명한 회사들도 거기서 납품을 받아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헤어스프링이나 충격 흡수 장치가 무브먼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품은 아닌데 일단 여기서부터 엄격한 의미에서의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조건은 깨지는 셈입니다. 거기다 애초에 회사 내부에 직접 무브먼트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게 타산이 맞지 않을 독립회사들의 경우 부품까지 스스로 제작하지 않아도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표현을 당당하게 쓰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인정받아 왔습니다. 가령 최근에 파워리저브 5일에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발표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오리스는 자기 무브먼트가 독자적으로 설계된 것은 맞지만 생산은 스위스의 가장 뛰어난 공급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파트들을 모듈형으로 제작해서 자유롭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와드도 무브먼트의 부품들은 9곳의 별도 공급처에서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시계 회사들은 자기네들의 부품이 정확히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업체 이름까지 밝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조직 안에서 무브먼트를 다 설계해야 한다는 조건도 따져보면 완전히 실현되기는 힘든 조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레버 이스케이프먼트나 볼베어링 로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들은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들은 너무 오래전의 기술이라 특허가 만료됐을 뿐이지 무브먼트 개발사들이 자기 조직 안에서 직접 설계한 장치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의 설계해야 한다면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개념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판단하기가 정말 고약해지는 건 에타 2824-2나 벨주 7750처럼 무브먼트의 설계 전체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이제 주인이 없어진 설계도를 참고해서 약간 수정한 다음에 본인의 설계라고 주장하는 걸 허용해 줄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까지 해외 시계 매체들의 보도 동향들을 보고 판단해 보건데 대체로는 제조사의 주장대로 기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구되는 엔지니어링의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업계의 관례를 보면은 특허가 만료된 무브먼트의 설계를 자기 나름대로 수정하면 인하우스 무브먼트고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무브먼트의 에보슈를 사와서 자기 나름대로 수정하면 범용 수정 무브먼트라고 부르는 걸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 차이도 없는데 그렇게들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걸리지 않을 거란 기대로 남의 에보슈를 수정한 무브먼트를 인하우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얼마 전에 등장한 다마스코의 A26는 에타 2824-2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다마스코가 가진 각종 특허들로 내구도를 강화한 무브먼트입니다. 하지만 이미 특허가 만료된 설계를 참고했기 때문에 범용 수정 무브먼트가 아니라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분류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IWC가 포르투기저와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시리즈를 위해서 얼마 전에 새로 내놓은 모델 번호가 69로 시작하는 무브먼트 시리즈들도 벨주 7750의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활용해서 컬럼 휠과 양방향 폴 로터 시스템을 장착해서 고급스럽게 수정한 무브먼트입니다. 하지만 벨주 7750의 특허가 만료되었기 때문인지 이 역시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문제없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 설계하지도 않고 직접 생산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독점적으로 구매했다는 뜻으로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발각되면 역풍이 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14년에 브레몽이라는 영국 브랜드가 사실은 스위스의 라주페레라는 무브먼트 제조사에서 독점적으로 에보슈를 공급받는 거면서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한 영국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주장을 했다가 꽤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몇 년 전에는 세이코의 무브먼트 설계를 사들여 놓고 100% 인하우스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다가 혼났던 태그호이어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르카인이라는 신생 브랜드가 인하우스 무브먼트 마케팅을 열심히 하다가 실은 튜더가 세운 무브먼트 회사 케니시에서 무브먼트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것임을 시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튜더가 사실은 별도의 무브먼트 회사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케니시의 샤넬도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샤넬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도 사실은 케니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사전에서 정의하는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요약하자면은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사전적 정의상으로는 자기가 설계하고 생산하고 독점까지 해야 제대로 된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이 용어가 사용되는 모양새를 보면은 자기가 설계한 무브먼트이기만 해도 생산은 외주를 줘도 됩니다. 아울러서 실제로는 자기가 설계한 부분이 많지 않고 수정을 가한 정도라도 이미 만료된 특허를 참고한 것이라면은 인하우스라고 주장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아 왔습니다. 이쯤 되면은 예마가 어떻게 10년 동안 에타 282-2의 설계를 카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산을 하지도 않은 무브먼트로 인하우스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업계의 관례와 용례에 비춰봤을 때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정도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외주 생산을 한 무브먼트를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불러준 적이 있다면 예마 것은 왜 인하우스가 되지 못하는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 생산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인하우스 무브먼트들은 중국 공급처가 과연 없는지 확인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테고요. 중국 생산 비율이 너무 높은 게 문제라고 하면은 언제부터가 너무 높은 게 되는 건지, 언제 기준을 세운 적은 있었는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인하우스냐 아니냐가 아니라 원산지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외주를 져서 생산한 무브먼트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인정해주지 않았으면 되는데 외주 생산도 인하우스가 될 수 있다고 해놓았으니까 예마까지 인하우스라고 주장해도 아니라고 반박할 근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미 특허가 소멸한 설계에 크게 의존하는 무브먼트들을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불러준 적이 있다면은 예마의 것은 왜 인하우스가 되지 못하는지 콕 찍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자기 특허를 더하거나 성실하게 설계를 수정하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예마의 것은 수정의 정도가 너무 적다라고 문제를 삼는다면 도대체 얼마나 수정해야 인하우스라고 불러줄 수 있느냐, 기준을 세우는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될 테고요. 이 논쟁을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자체 설계가 아니라 수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정의에서는 한참 벗어나 버린 겁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채널은 지금 예마가 정당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마 이전부터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용어의 의미는 마케팅의 목적에 따라서, 매체의 편의에 따라서 많이 변형되고 있었고 예마 같은 브랜드들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말이 설계상의 개선점에 대한 성실한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활용됐을 때는 어떤 시계회사의 기술력이나 개성을 소비자들에게 잘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용어는 사실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표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은 이렇게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용어가 해외의 다양한 매체들에서 남발되어 온 관례들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왔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해외의 유명 매체들도 그렇게 한다는 건 정당화할 만한 이유도 아니고 그들이 별로 참고할 만한 모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소비자들을 호도할 수 있는 표현을 남들도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채널은 그동안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유명한 매체들도 그렇게 하니까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음을 반성합니다. 이번 예마 사태의 책임을 크게 느끼고 앞으로는 무브먼트의 성격을 저희 채널 나름대로의 취재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분류해서 자체 생산 무브먼트, 자체 설계 무브먼트, 독점 무브먼트, 이도저도 아닐 땐 확실히 아니다 라는 식으로 좀 더 세분화되고 정확한 표현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예마의 매니징 디렉터인 크리스토퍼 볼이라는 인물이 기어 페트롤이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마가 무브먼트의 부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당하게 이 인터뷰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르비온 같은 정교한 기술력을 지향하는 기계식 무브먼트는 애초에 목표가 아니고 그걸 살만한 소비자들도 없으며 예마는 스위스 무브먼트보다 비용 효율적인 무브먼트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이야기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둘러
게을러서 표현하긴 했지만은 이것은 무브먼트를 더 잘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가를 절감해서 더 저렴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사실상 이 인터뷰는 예마의 무브먼트가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크게 장점이 없는 무브먼트라는 걸 인정한 셈인데요. 중소브랜드가 이런 무브먼트를 왜 만들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나쁘게만 보면은 회사가 소비자를 벗겨먹으려는 나쁜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이런 원가 절감형 무브먼트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후에는 보다 깊은 문제, 무브먼트를 제조하는 대기업과 그를 공급받아야 하는 중소브랜드 간의 가불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에타가 스와치 그룹 바깥으로 무브먼트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선언과 실행으로 이어지기 훨씬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도 중소브랜드들은 자기보다 힘이 센 대기업 무브먼트 제조사들로부터 무브먼트를 구매해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무브먼트 제조사가 단가를 갑자기 바꾼다고 해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문량이 작은 중소브랜드들은 많은 양을 사가는 대기업들에 비해서 협상력도 없어서 성수기에 제때 무브먼트를 공급받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진의 폭이나 판매량 자체가 무브먼트 제조사의 공급 계획 변화에 따라 출렁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아예 공급 자체가 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소브랜드들은 생존을 위해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스위스에 갑자기 신생 무브먼트 제작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이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예마처럼 자체적으로 다가오는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브랜드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소브랜드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끝내고 독립적인 지위를 찾아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낭만적으로 들리는 건 중소브랜드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무브먼트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회사가 갑자기 어느 날 근사한 무브먼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리는 없습니다. 스위스 대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이런 무브먼트를 만드는 건데, 다시 원래 대기업 제조사로부터 파트를 따로 공급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전히 자기가 파트를 직접 만들 역량은 없을 때 이를 타개할 방법을 찾다 보면은 아시아 쪽의 공급처가 대안으로 보였을 겁니다. 요컨대 나름대로는 다가오는 생존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했는데 역량이 모자라서 무브먼트의 수준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비슷한 문제와 의혹이 후발 무브먼트 제조사들에게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 문제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마 2000의 설계를 봤을 때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할 만한 기어 트레인과 오토매틱 와인딩은 에타의 것을 그대로 카피한 게 맞았습니다. 에타 2824-2와 일부 부품의 교환이 된다는 걸 확인한 해외 리뷰가 있고요. 에타 2824-2의 클론인 시걸과도 일부 부품 교환이 된다는 걸 확인한 리뷰도 있습니다. 일단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면 마땅히 독자 설계여야 한다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점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무브먼트 제작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괴물 같은 설계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많은 회사들도 새로 무브먼트를 낸다고 하면은 크고 작은 실수들이 터져 나오는 마당에 예마의 인하우스 엔지니어링에 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기대한다는 건 저는 좀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부품을 구하기 쉬운 특허가 만료된 유명한 설계에 의존하게 되면은 제조사와 소비자가 같이 편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조사는 별도로 부품을 주문해서 생산할 필요가 없고 자기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중에 공급처가 많으니까 품질과 가격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 주문을 넣을 수가 있고요. 소비자도 품질 보증 연한이 지난 무브먼트를 수리하거나 정식 수리를 받기 힘든 지역에 있을 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수리를 하면 되니까 사실은 편리합니다. 그런데 예마의 무브먼트가 저를 헷갈리게 만들었던 부분은 이게 에타 2824-2보다 두께가 더 두껍고 크기가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요 부품의 배치도 바뀌다 보니까 배럴의 위치도 다르고 밸런스 휠의 위치도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이 무브먼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정말 눈물겹게 노력하는 적이 가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들 쓰는 부품을 똑같이 주문하면 공급처끼리 경쟁도 붙일 수 있고 당연히 더 싸게 주문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질구레한 부품이어도 배치를 바꿔서 형태가 다른 별도 주문 부품을 쓰게 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짠돌이 같은 회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의도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예마 쪽에서 기술적인 답변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자꾸 논란이 되는 게 부담스러운 건지 저희 채널은 프랑스 본사와 대화 채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조사해봐서 알아낸 내용이 수동 감기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겁니다. 에타 2824-2는 아주 튼튼하고 신뢰도가 높은 무브먼트입니다만은 그동안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수동 감기 관련 부품의 내구도가 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크라운 휠이랑 브라스로 된 레쳇 휠이 직접 만나도록 되어 있는데 손으로 용도를 힘을 줘서 돌리다 보면은 레쳇 휠의 톱니가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같은 설계를 공유하는 셀리타는 이 문제 때문에 레쳇 휠 부품을 한번 업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시계 판매처에서 수동 감기를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냥 좀 더 강도가 센 소재로 레쳇 휠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돈이 더 드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예마는 빈티지 빼주 무브먼트에서 보던 것과 같은 더블 크라운 휠을 통해서 부하를 분산하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크라운 휠을 2층으로 나누고 매개 휠을 2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레쳇 휠에 가하는 부하를 살짝 줄이는 의미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불량이 아닌 예마 2000 무브먼트는 수동 감기를 하는 느낌이 다른 에타 2824 계열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럽다는 기분을 줍니다. 하지만 수동 감기 메커니즘이 더 복잡해지면서 레쳇 휠 대신에 매개 휠이 깨지는 등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예마 측에서 굳이 이 수동 감기 메커니즘의 개선에 대해서 광고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계상의 개선점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실제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우리는 수동 감기 메커니즘을 이렇게 바꾸어봤다고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물론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괜히 톱니 여러 개를 써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브먼트 전체를 더 크고 두껍게 만들지 않고도 비슷한 효과를 가진 설계를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다른 클론 무브먼트와 달리 무브먼트 전체의 사이즈가 달라서 예마 2000을 에타 2824-2나 셀리타로 통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마 2000의 안정성이 그리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미로 생소한 예마 2000을 몇 년 써보다가 더 검증된 무브먼트로 교체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은 참을 수 있는 부분인데 더 실망스러운 부분은 전반적인 무브먼트 제작의 목표가 품질 향상보다 원가 절감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후발주자의 무브먼트는 돈 들인 티가 날만한 곳에 좋은 소재의 부품들을 써서 기존 범용 무브먼트보다 좋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마의 무브먼트는 그런 요식행위조차 하나도 없어서 들여다볼수록 답답했습니다. 일단 충격 흡수 장치는 노보디악이라고 해서 제일 저렴한 걸 쓰고 있고요. 밸런스 휠도 그냥 니켈 소재로 제작한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오차 조정을 편리하게 해주는 에타크론 레귤레이터까지 생략을 했습니다. 이런 데까지 돈을 아끼는 거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한 결과 이 시계는 적어도 플레이트와 브릿지를 중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에타 2824-2와 달리 배럴의 앞뒤에 모두 주얼을 사용한 것 역시 물론 이론적으로는 내구성을 업그레이드한 것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중국계 2824 클론의 설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분명히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 무브먼트임에도 이 무브먼트가 장착된 모델이 셀리타가 장착된 모델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 단가를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도 중국산 부품이 많이 사용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브먼트가 법적으로 프랑스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여러 가지 수단이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R&D 비용을 상당히 많이 집행했다고 광고하는 것이나 모우또의 공방에서 직접 조립 전이나 조립 후에 오차 조정과 검수를 한다고 광고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무브먼트를 실제로 개발했으며 엄격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프랑스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마의 무브먼트가 법적인 프랑스산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무브먼트의 원산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문했지만은 예마의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유럽의 비싼 인건비를 감안했을 때 중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도 프랑스의 깨끗한 공방에서 조립을 하고 검수를 똑바로 했다면은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가 주장하는 스펙대로 일평균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범위 안에 있고 파워 리저브가 42시간 이상씩 나온다면은 아주 책 잡을 만한 스펙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마이크로 브랜드나 신생 브랜드가 아니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름인 예마의 무브먼트가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건 뒷맛이 씁쓸하긴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마라는 전설의 이름을 쓰는 무브먼트라면은 이렇게 원가 절감을 통해서 제품의 가격을 내리는 것보다 범용 무브먼트보다 품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 저는 예마 무브먼트 관련된 논란을 취재하면서 이 논란이 예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무브먼트 산업의 더 큰 흐름을 건드리는 문제 제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에타가 스와치 그룹 바깥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무브먼트 공급을 중단한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신생 무브먼트 제조사들이 스위스에 많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무브먼트 제조사들이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예마 2000의 브릿지와 플레이트에 있는 페를라주가 시걸에서 나온 무브먼트의 특유한 피니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페를라주 피니시를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들에서 익숙하게 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리라고는 짐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마 2000을 조사하는 김에 같이 취재를 해보니까 많은 후발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 제작사들 역시 사실은 시걸로부터 에보슈를 받아오고 있다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TP-1-11이나 벨란브론 BAL24, 렌더론24 같은 무브먼트들이 다 시걸 ST2130의 에보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의혹인데요. 이 중에서 STP-1-11에 대한 의혹 제기는 꽤 구체적이어서 이 무브먼트가 처음 출시됐을 때의 사진에서 시걸 각인을 봤다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사진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은 데다가 후속 문제 제기가 많이 없어서 후발 주자에게 악의적으로 따라붙기 마련인 음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 해외의 시계 비즈니스 종사자분께서 생각을 바꿀 만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2010년을 전후로 해서 갑자기 스위스의 신생 무브먼트 제조사들이 난립하게 된 것에는 중국의 도움 없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몇 가지 근거도 제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 근거는 이 회사들이 공장이라고 공개한 장소는 다 조립을 위한 장소이지 파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점이고, 두 번째 근거는 현재 에타나 셀리타에서 파트를 공급받지 않으면서 그들보다 더 저렴한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중국산 파트를 이용하는 방법 말고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시걸로부터 받은 에보슈를 활용하면서 법적으로 스위스 무브먼트를 만드는 게 가능할지 의구심을 가지실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정적인 증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스위스제 무브먼트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하나는 조립과 검수를 스위스에서 해야 한다는 거니까 당연한 소리고, 쟁점이 되는 조건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총 가치의 6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조립 비용을 제외한 부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5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인데요. 부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50%라는 게 상당히 높은 기준 같아 보이지만은 이게 전체 부품 개수나 무게에서 50%가 아니라 가치의 50%라서 그리 맞추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국 부품들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스위스제 충격 흡수 장치와 블루 스크루 몇 개만 잘 더해도 50% 기준은 손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총 가치의 60%라는 첫 번째 조건을 맞추는 것은 두 번째 조건을 맞춘 이상 더 쉽습니다. 부품값 뿐만 아니라 조립이나 R&D, 검수 비용 같은 걸 다 포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많은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들이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 궁금하긴 했었는데 어쩌면 그 의문이 풀릴 실마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채널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마의 페를라주 피니시가 중국산이라는 증거가 된다면은 그 페를라주 피니시는 다른 후발 무브먼트 제조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 지금 예마와 관련해서 무브먼트 논란만큼이나 걱정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예마 제품의 들쭉날쭉한 품질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킥스타터나 한정판으로 대량 주문을 받은 것들이 좀 더 문제가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프랑스 특유의 여름철 장기 휴가로 자리를 비운 직원들이 많은 요즘 특히 더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도 예마 시계의 품질에 대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유튜브에 보내는 시계와 실제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시계가 다른 게 아닌가 의심도 하고 문제가 있는 시계를 수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내외 리뷰어들 중에서도 예마로부터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는 샘플을 받았다고 제보해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리뷰어들한테 좋은 시계를 골라서 보내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예마의 품질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요즘 예마는 많지 않은 직원의 숫자나 크지 않은 공방의 크기에 비해서 모델의 숫자를 너무 단기간에 의욕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모델도 많은데 한정판도 너무 많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넣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불안해 보입니다. 자주 나오는 불만 사례를 보면은 제 케이스의 사이즈에 맞는 무브먼트 홀더를 못 끼우거나 해서 다이얼이 흔들리거나 베젤 정렬을 못 맞추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다양한 모델들의 작업을 지나치게 서둘러 하고 있지 않은지 예마가 제발 생산 프로세스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설적인 브랜드가 돌아온다고 모두 주목을 받는 게 아니고 좋은 기획을 통해 한번 주목을 받았다고 해서 그 주목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점을 예마 측에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마가 그냥 아무 브랜드가 아니라 역사로 보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투라치 브랜드라는 점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직접 본 시계들 중에서 네비그래프나 슈퍼맨 헤리티지, 슈퍼맨 한국 한정판 같은 시계들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원조의 매력을 나름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시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품질 관리를 못해서 제가 본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하지 못한다면 제 리뷰는 다 헛수고였고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제발 예마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마라는 브랜드 자체와 관련해서 그동안 취재한 것들을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채널에서 예마를 왜 소개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빈티지풍의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등장했던 과거의 전설적인 다이버 시계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시절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튜더나 오리스, 라도, 세이코의 시계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예마도 슈퍼맨이라는 시계로 60년대 이래 적잖은 영향력 행사한 브랜드였습니다. 레트로 다이버 시계에 대한 제 관심이 커지면서 예마는 조디아, 독사, 세르티나 같은 브랜드들과 함께 저희 채널에서 역점을 두고 영입하려고 했던 브랜드였습니다. 한때 프랑스 공군의 시계이기도 했고 전성기 때에는 연간 100만 개가 넘는 시계를 생산하기도 했던 전설적인 브랜드가 어쩌다가 이런 안타까운 논란에 빠지게 된 건지 이해하는데 저 역시 많은 취재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마는 최근 몇 년간 영어권의 시계 매체에서 특급 스타처럼 다뤄졌습니다. 예마를 다루지 않았던 매체를 언급하는 게 더 빠를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참고하고 있는 영어권 매체 중에서 예마를 다루지 않은 곳은 레볼루션 단 한 곳이었습니다. 분야별 최고 시계를 뽑는 각종 리스트에서도 예마는 단골로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GQ에서는 500불 이하 최고의 다이버 시계 목록에 예마의 슈퍼맨 쿼츠 모델을 포함시켰고 프라텔로에서는 1000불 이하 최고의 배드에스 다이버
목록에 펄다이버 모델을 포함시켰습니다. 타임앤타이드에서는 10,000불 이하 최고 다이버 시계 목록에 슈퍼맨 63 모델을 넣었습니다. 예마가 이렇게 단기간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팩터는 물론 역사일 겁니다. 비유하자면은 동네에 갑자기 새로 생긴 프렌치 레스토랑이 아니라 한때 프랑스에서 제일 잘 나가던 레스토랑 체인이 과거의 인기 메뉴를 들고 돌아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망했던 대우전자가 전성기 때 탱크주의라는 표어를 들고 돌아왔다거나 아니면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돼서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쌍용 자동차가 전성기 때 코란도를 내세워가지고 부활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공군 구조대가 찾던 시계라거나 프랑스의 북극 탐사대가 활용한 시계라거나 프랑스에서 최초로 우주에 다녀온 시계라거나 전설적인 레이서 마리오 안드레티가 찾던 시계라거나 하는 건 하나하나가 각각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재의 규모로는 중소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예마는 과거의 명성에 기대서 성공적으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영어권 시계 매체들의 판단에 다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저 역시 여러 유명 매체들의 보증을 받았다는 점을 믿고 예마를 한국에 꼭 소개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마를 소개한 다음에 프랑스에서 적극적으로 예마를 밀고 있다는 정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공군 시계, 프랑스 해군 시계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정해주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예마가 보증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과했던 사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어권에 권위 있어 보이는 매체들이라고 그리고 프랑스 공군이나 해군이라고 검증 시스템이 딱히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예마의 찬란했던 전성기는 수십 년 전의 일이고 그 뒤로는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같은 회사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마의 지금 소유주인 몽트르 암브레 그룹은 과거 예마가 가진 명성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회사입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개미가 운 좋게 공룡을 집어삼킨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마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이 회사가 예마를 인수하기 전부터 하던 일과 관련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예마의 창업주 앙리 루이 벨몽이 예마를 경영한 건 1948년부터 1982년까지입니다. 벨몽은 맨 땅에서 시작한 회사를 연간 100만 개가 넘는 생산량을 가진 대기업으로 키워서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아들은 시계가 자기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마트라라는 국영기업에 예마를 팔아버립니다. 한때 마트라는 예마를 통해서 새로운 프랑스제 무브먼트를 개발한다고 홍보를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는지 이 무브먼트가 실제로 나왔다는 기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트라는 1988년에 핫토리 그룹, 즉 세이코에다가 예마를 다시 팔아버립니다. 처음에 세이코는 예마를 프랑스 시장 침투를 위한 디딤돌로 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세이코는 다른 나라 시계 브랜드를 인수해서 잘 키워본 역사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전에 의욕적으로 인수했던 해밀턴의 자회사 펄사도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번 신모델을 의욕적으로 내보긴 했지만은 예마는 곧 세이코와 그 자회사들의 프랑스 총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마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세이코는 2004년에 예마를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루이 에릭 베킨슈타이너라는 프랑스인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베킨슈타이너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예마가 일본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민족주의적 성향의 야심가였습니다. 몇 년 뒤 베킨슈타이너는 예마를 세이코로부터 직접 인수합니다. 야심찬 베킨슈타이너는 예마의 미래가 해외 시장 진출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과 남미 시장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중국 시장 진출에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 피스마크 유한회사라는 홍콩의 시계 제조 유통기업을 예마의 대주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예마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2008년에 새로 만든 브랜드명 아래 신모델을 바젤에서 발표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대주주인 피스마크가 예기치 않게 부도를 내버린 건데요. 결국 예마도 뭘 해보기도 전에 같이 정리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발표한 예마의 신모델의 반응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때 예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없어질 뻔한 예마를 살려주기 위한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 회사가 지금 소유주인 몽뜨르 암브레 그룹입니다. 당시 예마가 처한 상황이 상당히 나빴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권을 상당히 헐값에 인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암브레 그룹은 1965년부터 모우또 지역에서 3대째 시계 관련 무역과 제조업에 종사해온 회사입니다. 예마를 인수할 당시에 암브레의 직원 수는 20명 정도였고 모우또 지역에 4층짜리 공방을 갖고 있었습니다. 암브레는 영거앤 브레송 같은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긴 했지만 주로 승부해오던 가격대는 200유로에서 400유로 사이의 저렴한 제품들이고 박리다메형 제품들에 특화된 회사였지 예마 정도의 명성을 가진 시계는 취급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무브먼트는 예마를 인수한 다음이 2011년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예마다운 정체성을 갖고 만든 무브먼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암브레 그룹이 원래 하고 있던 박리다메와 가성비 마인드로 만든 무브먼트에 가깝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투라치 브랜드인데 스위스의 범용 무브먼트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퍼포먼스는 비슷하게 하면서 더 저렴한 원가 절감 무브먼트를 만든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예마라는 전설의 이름에 어울리는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암브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영거앤 브레송 같은 300유로나 400유로 가격대 정도의 시계에 이 무브먼트가 들어간다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가격에 어떻게 이렇게 에타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걸 만들 수 있지? 의심스럽긴 하지만은 메이드 인 프랑스도 찍혀있네 하면서 칭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마를 대표하는 슈퍼맨이나 네비그래프 같은 모델에다가 그것도 프랑스 공군이나 해군에서 자국 브랜드인 예마를 밀어주려고 공식 시계로 지정까지 해줬는데 이 원가 절감형 무브먼트를 넣는다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암브레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마트라도 포기했고 세이코도 포기했고 베킨슈타이너도 살리지 못한 예마를 부활시킨 건 암브레의 공로입니다. 옛날 시계를 되살린다고 했던 많은 회사들이 비례를 엉망으로 구현해서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3D 스캐닝으로 슈퍼맨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되살려서 예마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게 해준 건 엄청난 공로입니다. 하지만 왜 암브레가 슈퍼맨 헤리티지가 성공을 거뒀을 때 침착하게 이 모델에 집중해서 품질을 어떻게 올리고 개선할지를 고민하지 않았는지는 좀 속상한 부분입니다. 암브레는 이 성공 공식을 예마의 아카이브에 있는 여러 전설적인 모델에 똑같이 적용해서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버렸습니다. 예마의 전성기 디자인은 신기하고 특이한 게 많아서 매력적이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라인업에 쏟아내려면은 론진 같은 대기업 수준의 생산 역량과 품질 관리 능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은 어쩌면 지금의 품질 관리와 관련된 논란은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때 예고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암브레가 예마라는 이름을 최소한 저만큼이라도 무겁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암브레는 저렴한 시계만 박리다메로 파는 회사가 아니고 예마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논란과 관련된 저희 채널의 취재를 정리한 것들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활인의 시계 채널은 채널의 리뷰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뷰 프로세스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은 시계를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 원고를 작성한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시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꼼꼼히 촬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계 회사에서 배부하는 보도자료나 마케팅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파악한 바에 따라서 원고를 작성한다는 데 대해서 또 샘플의 치부를 가려주지 않고 저희 채널의 카메라로 구석구석 촬영을 시도한다는 데 대해서 저희 채널은 시계를 다루는 기존의 레거시 매체들보다는 진일보한 시계 리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마 사태를 통해서 저희 채널이 자랑하는 리뷰 프로세스에도 상당한 허점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로 그동안 저희 채널은 무브먼트와 관련해서는 제조사가 보고한 정상 스펙의 범위 안에서 시계가 작동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다소 안이한 접근을 취해왔습니다. 둘째로 제조사에서 보내준 샘플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시계의 품질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 무브먼트 부분의 리뷰를 강화하겠습니다. 퍼포먼스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무브먼트가 장착된 시계를 다루게 될 때는 공급사나 제조사에 신뢰할 만한 기술 정보를 상세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설계상의 개선점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실제로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시계 브랜드의 경우 평판 체크를 좀 더 강화해서 사후 관리가 미흡한 브랜드가 좋게 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망 있는 매체나 리뷰어들의 평을 더 신뢰해 왔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실구매자들의 악평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사용해보며 리뷰를 한다고 하지만은 리뷰 원고를 작성하던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깁니다. 제가 영상을 만든 당시에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은 후속 취재를 통해서 진상을 알려드리는 것도 채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마처럼 본사가 저한테 아무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건 새로운 경험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는 예마 본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하나도 포함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마의 역사를 좋아했고 슈퍼맨이라는 모델을 좋아했기 때문에 암브레 측에서 답변이 없어도 최대한 성실하게 사실을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희 채널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이고 지금 주인을 잘못 만나서 순환을 당하고 있는 예마라는 이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지기도 했고 정리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이 영상의 제작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채널을 믿고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판해주신 내용을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저희 채널의 리뷰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한층 더 풍성하고 유용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